안녕하십니까.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박재아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정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직업과 산업 현장의 모습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격 통보 직후 채용을 취소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한 핀테크 기업은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에 채용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 고용 감소와 고령층 고용 증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약 6.1%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문의와 불편,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사람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AI 시대의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센터 상담사라고 하면 단순히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일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콜센터는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상담사의 역할도 점점 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콜센터에는 매일 수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배송 지연, 결제 오류, 환불 요청, 서비스 변경, 민원 접수까지 문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상담사는 고객의 말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 가장 알맞은 해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응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높은 집중력과 또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문의처럼 들려도 고객마다 상황은 모두 다르고 설명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고객의 감정을 차분히 받아내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콜센터 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시간 안내나 단순 조회, 반복되는 기본 문의나 AI가 먼저 응대하고 사람 상담사는 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 상담사에게 필요한 역량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읽는 것을 넘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고객의 감정을 살피는 능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화 속에서 상담사는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해야 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업무 교육뿐 아니라 감정 노동 관리와 소통 훈련 역시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AI 시대 기술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답답한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연결하고 불편을 안심으로 바꾸는 사람들. 오늘의 현장 속으로는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콜센터 상담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콜센터의 업무 환경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 응대는 AI가 맡고요. 이 사람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 또 고객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상담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 이런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라는 상담사라는 직업의 미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정이 담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죠. 이 AI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서비스 환경 속에서 콜센터 상담사의 역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정혜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취업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퇴근 지옥철은 피하고 싶고 또 기왕이면 우리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상반기 채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3월에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곳에나 이력서를 넣기 쉬운데요. 하지만 내 삶의 질을 확 높여줄 우리 동네 알짜배기 직장을 찾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24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 첫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이 화면 한가운데에는 일자리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조금 아래에 있는 지역별 일자리 공고가 있는 채용 공고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채용 공고만 무려 1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무작정 스크롤만 내리다 보면 시간과 체력을 모두 낭비하게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내게 진짜 필요한 구직 정보만 찾는 필터링 기술입니다. 지역별 일자리 정보 찾기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서울에만 2만 6천 건이 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구에는 6,500여 건으로 아주 상세하게 구 단위까지 공고수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지역만 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진짜 꿀팁인데요. 이 상세 검색창을 열어서 지역 탭을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에서 내가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을 최대 20개까지 한 번에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구와 서초구로만 출퇴근하겠다. 이렇게 두 곳을 선택해서 1차로 내게 맞는 공고만 남길 수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버스 환승 구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출퇴근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매일 왕복 2시간 이상을 길에서 벌이게 된다면 체력적으로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굉장히 힘이 든대요. 이렇게 지역만 맞춤으로 본다면 더 필터링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튼튼하고 좋은 회사를 찾아야겠죠. 이 추가 검색 조건을 열고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학력이나 경력을 선택하는 곳 아래에 기업 형태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대기업만 찾지 마시고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나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나라에서 근무 환경이나 워라밸이 좋다고 인정한 곳들이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강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숨은 진주 같은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이름만 좋은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지원한다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내 문화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이나 숫자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또 고용의 질을 보장해주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나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기업도 함께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24가 정말 편리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화면에 정보 제공처 항목을 보시면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다른 취업 포털들의 정보까지 여기에서 한 번에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사이트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똑같은 검색어를 여러 번 쳐볼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선택했던 가족 친화기업 인증 마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화면 아래쪽에 맞춤 정보 저장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아주 편리한데요. 이렇게 공들여서 설정한 나의 완벽한 검색 조건을 딱 한 번만 저장해 두면 다음 날에 접속했을 때 한 번의 클릭만으로 나의 동네의 새로운 알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력서 넣느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고용24 상세 검색 기능으로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우수 기업들을 똑똑하게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일자리는 생각보다 나의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퇴근 지옥이라는 말, 사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소위 콩나물 지하철이라고 하죠. 사람이 꽉 찬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이 작지만 강한 우리 동네 진주기업 잘 찾는다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용24 검색 기능도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직업의 세계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생소한 직업, 그리고 미래 유망 직종 등을 탐구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는 미래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직업인 AI 트레이너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곳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음성 비서, 번역 서비스, 추천 시스템 등 많은 기술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AI 트레이너입니다. AI 트레이너는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학습시키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요. 쉽게 말해 인공지능에게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데요. AI 트레이너는 이러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공지능이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AI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의미를 붙여주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 사진 속에 있는 자동차, 사람, 건물 등을 구분해서 표시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 관리입니다. AI 트레이너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좋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셋째, 인공지능 성능 평가입니다. AI가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합니다. AI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또 정보 처리 관련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학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AI 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AI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컴퓨터와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꼼꼼함과 집중력입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오류를 찾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AI가 잘못된 결과를 낼 때 그 원인을 찾고 또 개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트레이너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I 기술은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한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AI 트레이너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정리하고 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한 직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직업인 AI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또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 본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AI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가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AI 트레이너라는 직업, 많은 관심 가져보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잡토크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시대는 끝났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예전에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구조가 당연했습니다. 또 연차가 쌓이면서 이 한 회사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쓰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직장보다는 개인의 성장이나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난 건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 요즘 평균 이 근속 연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세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평균 근속 연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첫 직장 평균 근속연수는 1년 7개월에서 1년 9개월 사이를 오가면서 채 2년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시절이라면 이제는 2년도 채우지 못하는 시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직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런 개인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좀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령 아나운서 어떤가요? 네, 예전에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구조가 비교적 일반적이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또 조직 안에서 경력을 쌓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고용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보다는 성과 중심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 외주, 협업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의 일 형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의 고용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직장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혜윤 아나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인이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디 소속인가 보다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과거에는 조직 내에서의 승진이 나령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공의 척도였다면 이 지금은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서 몸값을 높이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과정이 성공 척도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를 포트폴리오 커리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일의 가치는 생계 유지에서 이제는 자아 실현과 전문성의 확보로 일의 가치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역시 직장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커리어라는 말 자체가 확실히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걸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 AI나 디지털 이런 이슈들도 직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라고 보는데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산업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무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나의 직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직무 자체가 새롭게 생기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보다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직장의 이름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이다. 이런 말도 있다면서요. 이제는 평생 직장보다 평생 직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간판보다 개인의 경쟁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커리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나 경력 설계, 개인 브랜딩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직장은 단순히 오래 머무는 곳이라기보다 개인이 성장하고 경험을 쌓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혜윤 아나운서, 혹시 이거에 관련한 문제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안정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노동자가 먼저 회사를 떠나는 구조도 굉장히 많지만 기업 역시 평생 고용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이 되고 또 AI가 나오면서 특정 직무의 수명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대기업조차 상시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커리어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잡코리아 같은 채용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커리어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던 시대가 이제는 가고 기업과 개인 모두 합의하에 각자 도생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고용 방식, 직무 환경, 또 직업에 대한 가치관까지 다양한 일의 모습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의 역량 그리고 커리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또 빠르게 변하는 시대, 잡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해결하시고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라지고 있는 일의 가치와 직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잡인 스토리를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직업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변호사, 의사, 교사.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직업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한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방송인이자 이제는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된 파비앙 씨입니다. 네, 파비앙 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15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방송인과 유튜버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 유창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여러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송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작년에 방송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는 유튜브도 방송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모두 쉬었는데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그 질문 끝에서 하나의 답을 찾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관광통역 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시험은 4과목의 필기시험과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이후 제2의 직업으로도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한국을 설명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8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해 왔었고 창덕궁에서도 문화 해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었죠.
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이 한국의 음식과 문화, 역사적인 장소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이 파비앙 씨는 그들에게 단순한 관광 안내자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안내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힘든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공부와 도전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방송인, 유튜버, 그리고 관광 통역 안내사, 그는 지금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파비앙 씨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은 언어별로 응시할 수 있는데 그는 앞으로 스페인어와 일본어 자격증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어쩌면 직업이란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세상에 설명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방송인이자 이제는 관광통역사가 된 파비앙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파비앙이 스스로 던진 질문,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경제 흐름 또 산업 구조와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로 보는 일터를 통해서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미래기술처럼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고 일부 직무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는가 하면 기존 일자리는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확산은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오늘은 AI 확산과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보면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고객 서비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챗봇을 동원해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응답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상담원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단순 문의가 이제는 AI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생산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는 건데요.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특히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차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순 데이터 입력이나 기본적인 행정 업무처럼 규칙이 명확한 일은 AI가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일부 직무에서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인력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서비스 기획자 같은 직무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직무의 역할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를 보면 예전에는 시장 조사와 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고 트렌드를 정리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 사람의 역할은 단순 분석에서 벗어나 전략을 세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인간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업무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채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단순히 특정 전공이나 학력보다 디지털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직무 전환도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창의성, 소통 능력,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아직까지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결국 AI 시대의 일터에서는 사람과 기술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노동시장에서는 적응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서는 인재 양성과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켜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언제나 산업과 일자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서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바꾸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직무를 만들어냈는데요.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위기가 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지켜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 AI 기술 확산에 따라 달라질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로 일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 고용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인 청년 고용은 줄고 고령층 고용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취업시장 안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이 더 좁아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제가 앞서서 잡뉴스 헤드라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또 60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 수치만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세대별 온도차가 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고용 상황이 괜찮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영직이나 또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청년층 입장에서는 첫 취업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사해서 배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미 준비된 사람을 찾는 흐름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다 경력직만 찾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이런 자조적인 글들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 처음 사회에 들어가려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고령층 고용은 생활형 일자리나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할 기회가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령층 고용 증가도 굉장히 양면성이 있네요. 마냥 여유로운 재취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취업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늘고 있고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층은 안정적인 첫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령층은 생계형 노동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고용의 질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고용시장 자체가 이 양쪽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취업자가 늘었다는 말만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에게는 첫 출발의 기회가, 고령층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더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단순 고용 증가보다는 세대별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같은 고용시장 안에서도 누가 웃고 있고 또 누가 울고 있는지를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일터는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숫자 뒤에 가려진 세대별 현실까지 함께 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혜윤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단어죠. AI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바꿔주고 있는 인공지능이 누군가에게는 높은 취업의 문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로 타격을 입은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개발자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개발자한테는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요. 상황이 생각보다 엄중한데요. 이 지난 21개월 사이 IT 개발자 일자리가 5천 개가 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전체 인력의 8% 정도가 증발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와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5천 명이라니 정말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현장에서는 딸까기 현상이라는 이런 씁쓸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AI가 코드를 뚝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딸까기 현상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신입들을 교육해서 키우기보다는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소수의 숙련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 중견 IT 기업은 아예 신규 채용을 멈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딸까기 현상이라는 말에서 어떤 무력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신입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이 한파가 IT에 머무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 개 중 대부분의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률이나 회계 같은 전문직 준비생들도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정적인 전문직마저 실제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저도 정말 놀랐었는데요. 게다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1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입사원들이 주로 맡던 기초 자료 조사라던가 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들을 이제는 AI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소규모 조직조차 신입을 뽑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야 할 길이 더더욱 좁아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 기술의 발전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이제는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AI를 나만의 도구로 부릴 줄 아는 검증된 경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고민도 함께 깊어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통해 보니 더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일터, 즉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봐야겠죠. 다음 시간 기업 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된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면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도시를 계획하고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조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LH입니다. LH는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시를 계획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돕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2009년에 출범했습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현재 LH가 만들어졌습니다. 토지개발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후 LH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LH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LH는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교나 동탄, 세종 등 여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가 참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를 확보하고 도로와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 업무 공간 등을 함께 설계해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LH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야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은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 역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LH는 전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 규모는 수백만 가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공공주택 정책의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H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낡은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생활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인데요. 최근에는 친환경 도시 조성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구축 등 새로운 도시 개발 방식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LH는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학사전 기업사전 시간에서 LH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기업을 알고 잡자. 오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잡아봤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쉼과 즐거움도 중요하겠죠? 다음은 전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 전시, 그리고 맛집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어디 갈까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알록달록한 꽃이 피는 꽃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산수유 꽃축제입니다. 지리산에서 자라난 노란 산수유꽃이 마을을 덮으면서 마치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장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구례 산수유꽃 축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방문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축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산수유꽃 축제는 3월 14일 토요일부터 3월 22일 약 9일 동안 진행되고요. 장소는 전라남도 구례군 삼동면 지리산 온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수유 군락지로 알려져 있는 만큼 무려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산수유꽃 풍경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제가 선정한 포토스팟은 반곡마을 돌담길입니다. 반곡마을은 구례 산수유꽃 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워서 매년 사진 애호가들과 여행객들이 꼭 찾는 그런 대표적인 포토스팟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꽃만 보고 돌아가기에는 조금 아쉽겠죠? 구례는 산수유 열매로도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축제장에서는 산수유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산수유차나 산수유 막걸리 같은 특산 음료도 있고요. 전라도 지역 음식인 파전이나 잔치국수 같은 다양한 먹거리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수유 열매 따기나 전통차 시음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례 산수유꽃 축제를 더 확실하게 즐기기 위한 방문 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셔틀버스 이용하기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차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축제장 주변 여러 곳에 임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행사장 바로 앞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곽 주차장을 이용한 뒤에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몰리기 전인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수유 마을은 돌담길이나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신다면 더 안전하게 꽃축제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산 자락 아래 펼쳐지는 노란 봄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구례 산술꽃축제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활 속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계좌 이체하다가 금액을 잘못 보내거나 아예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체 직후 5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대방이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연락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체를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체를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이체 상태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은행 앱의 이체 내역을 보면 이체가 완료인지 대기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약 이체거나 은행 영업시간 외에 처리되는 이체의 경우 아직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은행 앱에서 직접 취소 버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취소가 되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체가 완료된 상태라면 그 다음은 시간 싸움입니다. 바로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거래은행 영업점에 즉시 연락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 연락할 때는 반드시 송금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착오 송금 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착오 송금으로 접수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체 직후일수록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기 전일 가능성이 높아 반환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실수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착오 송금에 대해 공적 기관이 반환 절차를 대신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체를 잘못했을 때는 첫째, 취소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둘째, 안 된다면 즉시 은행에 착오 송금 신고,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순서만 알고 움직인다면 생각보다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실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냐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일과 사랑 그리고 미래의 직업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